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케빈 듀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케빈 듀란트는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 미국 대표팀의 또 에이스로 활약을 하면서 개인 통산 4번째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또 상대적으로 무료했던 2024년 여름을 또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던 그런 주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케빈 듀란트에 대해서 현재 달고 있는 백넘버, 또 미국 대표팀 때 입었던 저 등번호대로 듀란트가 역대 탑 7 안에 들 수 있다라는 한 레전드의 발언이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케빈 듀란트, 슬림 리퍼, 그리고 이지머니 스나이퍼, 혹은 KD, 자, 이런 별명을 지니고 있는 인물인데요. 자, 케빈 듀란트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공격력이죠. 예, 그 공격력도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볼륨을 뽑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효율도 굉장히 훌륭하고 어떤 팀에 데려다 놔도 또 어떤 수비와 맞붙어도 늘 27점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듀란트를 일컬어서 지구 유럽션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제임스 워디는 매직 존슨 그리고 카름 압둘자바와 함께 LA 레이커스에서 우승을 합작했던 레이커스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케빈 듀란트와 마찬가지로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 주로 뛰었고요. 굉장히 득점력이 좋은 인물이었죠. 자, 이 제임스 워디가 듀란트는 정말 대단한 선수다. 나는 텍사스 대학 다닐 때부터 듀란트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역대 최고의 선수 7명 안에 들어간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케빈 듀란트는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탑 한 12 혹은 탑 13, 12위에서 한 14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픈 커리보다는 올타임 랭킹은 한 단계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흡사입에서는 듀란트가 커리보다 높다고 또 매긴 적이 있었죠. 어쨌든 듀란트를 탑 10 안쪽으로 뽑는 세력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하지만 케빈 듀란트가 워낙 좋은 그런 득점력을 가지고 있고 또 르브론 제임스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또 장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떨어지는 게 볼륨도 볼륨이지만 효율입니다. 그런데 듀란트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나서 오히려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기 전보다 야투 효율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임스 워디도 듀란트를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임스 워디의 이야기대로 듀란트가 탑 7에 들 수 있는지 또 그의 커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 슈팅가드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 감독이 PJ 칼리시모라는 인물이었는데 PJ 칼리시모는 아마 올드 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선수들과 사이가 안 좋았고 대표적인 게 로드 스트링랜드 그리고 라트렐 스프리엘이었는데 라트렐 스프리엘이 골든스테이트 시절에 이제 목을 졸랐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아직도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케빈 듀란트의 루키 시절 감독이었는데 놀랍게도 케빈 듀란트를 슈팅가드로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란트는 루키 시즌 때 평균 20점 이상을 넣었고 야투가 43%였지만 어쨌든 볼륨을 만들어냈지만 듀란트를 슈팅가드로 쓴 것 자체가 그 감독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 수가 있었죠. 자, 어쨌든 슈퍼소닉스는 현재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됐지만 두 팀은 역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 이 당시에 시애틀은 서부 컨퍼런스 15위였고 듀란트는 굉장히 험난한 그런 루키 시즌을 보냈죠. 자, 그리고 이제 썬더 시절이 듀란트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정규 시즌 MVP 받았고 이 기간 동안 퍼스트팀 5번 그리고 득점왕 4번도 전부 다 썬더 시절에 수상을 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득점 기계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썬더 시절이었고요. 자, 08-09 시즌부터 15-16 시즌까지 8시즌을 뛰었습니다. 561경기에서 38.2득점, 28.4점을 집어넣었고요. 필드골이 49%, 3점이 38.7%.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야투 효율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훌륭한 그런 이 기록을 냈습니다. 무려 41.9분을 뛰었는데 아쉽게도 우승에는 실패했습니다. 2012년에는 마이애미트에게 1대4로 지면서 준우승. 가장 우승에 가까웠을 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6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1대3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밀리고 있었는데 썬더를 상대로 내리 3연승. 결국 썬더가 3대1에서 3대4로 뒤집혔고 이 시즌 이후에 듀란트는 바로 골든스테이트로 떠나게 됩니다. FA 이적이었기 때문에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기존 전력에 물론 해리슨 반즈가 떠났지만 듀란트가 오게 되면서 완전히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워리어스에서 듀란트는 3년 뛰면서 챔피언 2번, 파이널 MVP 2번, 그리고 기록은 썬더 시절 때부터 떨어졌지만 필드골이 무려 52.4%, 그리고 워리어스의 수비 시스템의 수혜를 입고 블락도 무려 1.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29.6득점, 볼륨이 확 올라갔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야투 효율 51.4%, 3점이 39.5%. 좋은 팀에서 뛸 때 케빈 듀란트가 얼마나 더 위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지는
워리어스에서 보낸 3년 동안 우리가 두 눈을 통해서 직접 볼 수가 있었죠. 자, 듀란트를 영입한 이후에 골든스테이트는 2년 연속 우승을 달성을 했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케빈 듀란트의 인연은 3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로 이적을 합니다. 자, 하지만 브루클린 네츠 시절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3년 동안 129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첫 시즌은 부상 때문에 뭐 다 날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았죠. 일단은 많이 뛰지를 못했기 때문에 평균 29점을 넣었는데 야투가 53.5%, 3점이 40%. 하체 쪽에 부상을 입은 30대 중반이 맞나 싶을 정도의 효율이었고요. 자, 플레이오프에서는 무려 41.3분, 또 스티븐 애쉬라는 무능한 감독을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32.3득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브루클린 네츠 최고의 성적은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이었고요. 제임스 하든, 카이리 어빙 등등과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만 브루클린 네츠 시절은 엄연히 이야기를 하자면 듀란트 개인의 그런 건재는 과시했지만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고 팀의 성과를 놓고 본다면 이 슈퍼팀은 대실패였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드를 요청한 이후에 피닉스 선즈로 이적을 합니다. 2022-23 시즌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고요. 83경기를 뛰면서 27득점, 필드골 52.7%. 효율은 뭐 여전히 대박이고 3점이 무려 42.4%입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드된 첫 해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는 두 시즌을 뛰었어요. 15경기 42.3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프랭크 보겔 감독이 얼마나 듀란트를 혹사시켰는지 알 수 있죠. 자, 물론 플레이오프에서는 슈퍼스타들이 쉬기를 싫어합니다. 자, 하지만 듀란트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42.3분을 뛰었다. 이것 자체가 피닉스 선즈의 사정이 얼마나 급하고 감독이 얼마나 여유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이젠 감독이 마이크 부덴홀저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훌륭한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매니저이기도 해요.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듀란트와의 합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표팀에서의 듀란트는 전설입니다. 미국 대표팀의 고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림픽 4회 연속 금메달,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올림픽 MVP였고요. 그리고 2012년 런던부터 파리올림픽까지 무려 12년, 13년을 함께 했습니다. 28경기 뛰면서 26.3분, 18.5득점, 필드골 53.1%, 거리가 가까운 피바 룰에서는 3점이 50.2%. 네, 정말 올림픽 무대에서 듀란트는 막을 수가 없었죠. 자, 그렇다면 듀란트의 향후 평가는 어떨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급 최고의 역대급 득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탑 7에 들기 위해서는 혹은 탑 10에 들기 위해서는 사실 우승 횟수, 그 다음에 실적, 또 상대적으로 저는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중적으로 평가받는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극적인 요소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듀란트는 우승 2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2번입니다. 자, 파이널 MVP를 2번 받긴 했지만 조금은 좀 서사가 부족한 감이 있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제외하면 다른 팀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지는 못했어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탑 10이 좀 어렵지 않을까. 자, 물론 듀란트에게는 아직도 뭐 탱크에 연료는 남아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케빈 듀란트가 우승 반지 파이널 MVP를 추가하지 못한다면 저는 12위, 13위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임스 워디가 생각을 했던 탑 7에 들기 위해서는 끌어내려야 될 선수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탑 7은 이렇거든요.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카림 압둘자바, 빌 러셀, 여기에 매직 존슨, 팀 던컨, 레리 버드,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가운데 과연 누구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탑 7은커녕 탑 10도 쉽지 않다고 봐요. 뭐 그 아래쪽에 뭐 윌트 체인벌린, 코비 브라이언트, 뭐 그 다음에 샤킬 오닐, 하킴 올라주원, 그리고 스테픈 커리 등등이 있는데 제치기는 뭐 쉽지가 않죠. 그만큼 그 위쪽에 있는 레전드들도 대단한 겁니다. 자, 제임스 워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 때부터 나는 듀란트를 너무 사랑을 했었고, 그리고 스테픈 커리도 대단한 선수다. 3점을 엄청나게 잘 쏘지만 듀란트는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듀란트의 이런 슛거리 레인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에 미드레인지 게임도 할 수 있고 아주 훌륭한 그런 수비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듀란트를 아주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빈 듀란트가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격 중에서도 레인지를 넓혀서 3점도 쏘고 미드레인지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수비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임스 워디의 생각인 거죠. 저도 이제 제임스 워디 같은 경우에는 LA 레이커스 전성기 때는 못 봤고요. 압둘자바가 은퇴하고 90년대 초의 플레이를 봤었어요.
야, 정말 그때도 저는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특히 시애틀 슈퍼소닉스를 정말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그 시리즈에서는 야, 진짜 나이가 들어도 정말 이렇게 효율적으로 상대 수비를 읽고 간결하게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듀란트도 이대로라면 저는 3, 4년 정도 더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뭐 효율이나 볼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또 듀란트는 큰 부상을 입긴 했지만 또 신체 조건, 운동 능력에 엄청나게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케빈 듀란트가 아직도 더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줄 세우기는 아니었어요. 다만 제임스 워디라는 아주 훌륭한 레전드가 딱 얘기를 했잖아요. 탑 7 안에 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제 생각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NBA 올타임 탑 7 그리고 듀란트의 위치는 어떤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구독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10만에서 15만의 사이가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15만 고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좋은 컨텐츠로 화답을 한다면 빠르게 15만 테이프를 또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